안녕하세요. 스타트업 관련해서 법률 강의 특강을 맡게 된 법무법인 은율의 김민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분들, 또 스타트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을 위해서, 또는 스타트업을 종사하고 계시는 다른 직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타트업 법률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 소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제 소개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법률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강의라는 게, 특히 이제 법률 강의라는 게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사실 뭐 제가 봐도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란 말도 좀 하여튼 그러네요. 하여튼 좀 더 재미있게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좀 거창하게 제 소개 역시 PPT 화면에 포함시켰고요.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 넘겼고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그 목차 1번이 강사 소개입니다. 제 소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어떤 그런 개인적인 경험과, 그리고 이제 자문 경험 위주로 해서 스타트업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아이템을 선정해야 되는지, 또 스타트업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계약을 하는 것과 계약서인데요. 이런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계약서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스타트업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계약서 두 가지, 동업 계약서하고 근로 계약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사를 시작하려면,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면 일단 회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식회사를 어떻게 설립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기본적으로 제 경험과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든 건데요.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이 이 강의를 보면 정말로 좀 실전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동해가지고 저희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스타트업을 좀 많이 기웃거렸습니다. 자문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문을 한다는 명목 하에 리걸 어드바이저, 법률 고문이죠. 법률 고문으로 회사에 제가 운영에 참여하면서, 운영까지 참여 안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필요한 부분에 제가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주면서 많이 기웃거렸습니다. 간단하게 좀 더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1981년 8월 17일생이고요. 너무 TMI인가요? 2013년 6월부터 변호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저희 친한 형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지인분이죠. 지인분이 본인이 운영하는 스타트업에 법률 자문으로 한번 참여를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그 스타트업에 자본금도 좀 출자를 하고 그러면서 그 스타트업에 법률 자문이 되고 법률 고문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제가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까지는 아니죠. 스타트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또 다른 기회가 생겨가지고, 또 두 번째 스타트업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쨌든 명목상은 파운더가 맞죠. 지분을 넣었으니까 참여하면서 스타트업이랑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아예 대표가 돼가지고 리걸테크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뭐 제 인생 궤적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스타트업 대표님들 입장에서 제가 좀 더 가깝게 생각을 해서 기존의 단순한 어떤 변호사가 아닌 스타트업에 함께 참여해본 사람 입장에서 좀 더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강의를 제가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좀 잘 봐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TMI를 했습니다. 다음 항목은 제 변호사 커리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PPT 화면을 만들었는데요.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거는 그 TMI, too much information 정도가 아니라 TTMI, too much information인 것 같아서 요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스쳐가듯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스타트업과 법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스타트업에 필요한 어떤 그런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요소가 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스타트업의 4요소는 팀과 돈, 끈기, 그리고 저는 계약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법과는 크게 관계가 없고, 법률 자문을 받는다든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거 이런 거하고는 크게 관계가 많이 없다라고 많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커지면 그 다음에 회사가 좀 많이 커지고 변호사를 실제로 고용을 하거나 변호사를 법률 자문으로 둘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매출이 나오고 회사가 성장했을 때 그 다음에서야 법률적인 어떤 그런 이슈에 대해서 스타트업이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당장 급한 불을 많이 꺼야 되기 때문이죠. 이제 당장에 뭐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얻는다든지 또는 직원들한테 급여를 준다든지 또는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당장 급하게 써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돈 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변호사를 고용을 하고 변호사한테 자문 서비스를 받는 법률 용역 서비스를 받는 그러한 부분에까지 돈 쓰기는 좀 되게 아깝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아깝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아까운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까지 돈을 쓰기에는 너무 돈이 없다. 자금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돈을 쓰기가 좀 버겁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무료 법률 강의 영상 같은 거로 참고해가지고 반드시 이 부분까지 그러니까 법률적인 부분까지 반드시 참고해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저만의 생각인 거고 어떻게 보면 제 개인의 어떤 그런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정말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타트업 사요소에 대해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어떤 그런 법률 강의가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시켜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그 스타트업 사요소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서 좀 더 법률적으로 리스크가 좀 덜하게 운영하시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한번 이거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 스타트업 사요소가 팀빌딩, 그리고 돈, 그리고 이제 끈기, 흔히 말해서 존버라고 하죠. 이 세 가지가 이제 필요한데 사요소는 왜 사요소라고 했냐면요. 이 팀빌딩과 돈, 그리고 머니, 그리고 이제 끈기, 지속성이죠. 이 세 가지 요소 사이사이에 반드시 어떤 그런 법률적인 부분으로서 계약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팀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멤버를 규합하는 거죠. 흔히 스타트업 하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제 다들 이제 1인 스타트업은 잘 안 하고 동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스타트업을 할 때는 팀빌딩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부분들을 내 혼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머리를 사실 맞대면 훨씬 더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서비스 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팀빌딩을 할 때 또 제일 필요한 부분이 또 동업 계약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팀빌딩을 하면서 누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역할에 따라서 어떻게 지분을 가져가고 나중에 어떻게 성과보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스타트업 어떤 그런 사요소 중에서 팀빌딩 부분에서도 반드시 법률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좀 거창하게 제가 좀 몇 가지 적어놨는데요. 이게 제가 느낀 부분입니다. 스타트업을 할 때, 흔히 팀빌딩을 할 때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람에게 제안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가 바쁘고, 스타트업 흔히 이제, 그, 스티브 잡스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이 플리시 스테이 헝거리인가 하여튼 그 헝거리 정신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형편이 어려운데, 당장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이 있고, 생계가 걱정되는 사람한테 더 가난해지고 더 어려울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과정을 겪고 성공하게 되면 많은 어떤 그런 성과 보수를 받게 되겠지만 그 전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 되는 그런 스타트업을 돈이 없는 사람한테 제안하는 건 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약속을 지킬 줄 알고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을한테 제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하다 보면 동업자들 사이에 약속이 굉장히 안 지켜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계약서가 필요한 건데요. 근데 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 흔히들 말하는 마음가짐이 좀 손해를 볼 줄 알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팀 간의 어떤 그런 팀워크 같은 부분들을 좀 잘 챙길 줄 알고, 또 팀원들을 위해서 좀 손해를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빌딩이 좀 완만하게, 팀빌딩이 좀 완전하게 좀 그래도 99% 이상, 90% 이상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작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팀빌딩 하는 과정에서 개발자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겪고, 또 이 때문에 개발은 용역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이제 용역에 맡길 때는 용역 계약서를 정말 꼼꼼히 잘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개발자를 이제 구하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따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개발자를 꼭 확보를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발자 분과 어떤 그런 비전이 공유되어야지만이 좋은 결과물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돈이 필요하죠. 사업을 하려면 돈 없이 사업이 되는 게 있습니까? 제품을 개발하고 사무실을 얻고 밥값도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러 미팅하러 갈 때 차비도 있어야 되고, 또 사무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작은 계획이 수립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외부 투자를 받는다, 또는 내 지인에게 또는 아는 사람에게 엔젤 투자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투자 계약서가 필요하고, 그 투자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절대로 무리한 투자 약속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인한테 투자를 받으면서 말은 투자인데 사실은 원금을 보장해 준다든지, 어떤 특별한 수익을 약속해 준다든지, 이렇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서 나중에 사업에 방해를 받으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하지 못해서 돈을 구하지 못하면,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설득 가능할 때까지 사업 아이템을 좀 더 정교화시키고 다듬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 신기술적이고 이거는 너무 이제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할 것 같다, 이거는 나만의 어떤 그런 아이템이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자기 자본으로 시작하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먼이고요. 그리고 끈기가 필요합니다. 사업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 승부는 절대 안 나거든요. 초반에는 당연히 스타트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내가 정말로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고, 그리고 정말로 될 때까지 하는 그런 정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대부분 어떤 성공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스타트업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과정들을 잘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반드시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끈기가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스타트업들이 단기간에 1년, 2년 이 안에 승부가 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우리가 보면 이제 정말 신화가 되는, 지금 현재 신화가 되는 많은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의 어떤 그런 대표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거 성공할 때까지 정말로 실패를 많이 했다, 첫 번째. 또는 이거를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받는데 투자 제안서를 갖다가 내가 정말로 많은 몇백 군데 돌렸다, 근데 겨우 투자가 되었다,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사업이라는 거는 끈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끈기 관련해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멤버들, 그리고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 또 직원들한테 동기부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 그러니까 정말로 누군가를 끈기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로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아이템 선정과 합법 불법이라고 한번 잡아봤는데요. 대부분 아마 스타트업을 하실 때 정말 어떤 그런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고, 이 아이템이 합법이니 불법이니, 또는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아이템을 사업하고 가능한지, 또는 우리나라가 아니다 하더라도 외국에서라도 이 아이템에 대해서 이게 합법적으로 사업하고 가능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창업을 할 때는 보통 하나의 어떤 그런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시작하는데, 근데 아무리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 또는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뛰어난 어떤 그런 창업자가 하더라도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가 빛을 못 보고 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훌륭한 아이템으로 사업 구상을 끝마쳤다 하더라도 현행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또는 현행법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민사적,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당연히 아무리 아이템이 좋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팀빌딩이 잘 돼 있고 아무리 내가 돈이 많다 하더라도 사업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만약 그게 불법적인 어떤 그런 마약과 관련된 아이템이에요. 마약을 정말 쉽고 재밌게 파는 아이템이에요. 그럼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템 선정 시 반드시 민영사상 책임,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제일 먼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건지 좀 잘 안 와닿을 수가 있는데 제가 좀 더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법에 의한 아이템 실패 사례로 우버 사례와 플러스 사례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아마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는 이런 이제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어떤 그런 아이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운송과 관련해가지고 이동과 관련해가지고 아마 이 아이템이 되게 선풍적인 어떤 그런 이제 반향을 불러일으킨 건지는 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세계적인 스타트업인 우버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진출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법에 의한 어떤 그런 규제 때문인데요. 우버 같은 경우에는 2009년 3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창립된 운송 네트워크 회사입니다. 전 세계 150개 도시 이상에서 서비스 중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스타트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사전에 조사를 좀 했습니다. 특히 우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저거 더 아는데 왜 설명하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이제 이 강의는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는 승객과 운전기사를 스마트폰 버튼 하나로 연결하는 기술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듯이 우버 같은 경우에는 택시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택시가 아닌 거, 택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일반 개인이 택시 면허가 없는 그 일반 개인이 자기 어떤 그런 개인적인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평소에는 자기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필요할 때만 승객을 태우면서 자유롭게 그 차량을 갖다가 운행을 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돈을 받고 대신에 우버한테 일정 어떤 그런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플랫폼 기반의 운송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는 우버 소속의 택시기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승객과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허브 역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개 역할만 수행을 하게 되고 택시 요금과 관련된 모든 결제는 우버 앱을 통해서만 진행이 됩니다. 결제된 금액의 약 한 20% 정도를 갖다가 수수료를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그 우버 앱을 이용해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 그 기사가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법에 의하면 이러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차량, 말하자면 이제 자가용, 흔히 말하는 자가용으로 어떤 운송 어떤 서비스를, 그러니까 직업적인 어떤 그런 운송 서비스를, 사업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운송사업법 제81조에 보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라고 딱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가용 자동차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버라든지 이런 어떤 공유 어떤 그런 서비스가 이용하고는 개인적인 차량, 말하자면 이제 그 택시 면허 같은 거, 택시 번호판 같은 데 보면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노란색이죠, 번호판 색깔이. 그런 어떤 그런 영업용 차량이 아닌 개인적인 차량, 자가용을 운송 수단으로, 말하자면 돈을 받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못하게 법에서 막아놓은 겁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법조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어서 이거를 유상 운송 수단으로 제공을 못하게 돼 있고 다음 각 호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알선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출퇴근할 때는 말하자면 카풀이라고 하죠. 카풀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를 절약을 하고 또 교통 체증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끼리 자동차를 함께 타는 거를 허락을 해주는데, 그 외에,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외에는 뭐 자기 어떤 거는 자가용을 가지고 영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해서도 안 되고, 또 이런 자가용으로 영업을 하는 것들을 갖다가 알선해서는, 그러니까 플랫폼 같은 우버 같은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법에다가 딱 이렇게 못 박아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81조에서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지 않은 일반 자가용을 갖다가 운송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알선한다는 거는 우버의 어떤 그런 서비스 자체를 갖다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버 같은 이런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서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그 법조문을 설명할 때 유심히 들은 분들은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어떤 의문점이 들 수 있냐면, 근데 우버는 안 되지만 출퇴근 시간대 이렇게 카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냐. 출퇴근 시간에 카풀이 가능하다면 카풀을 하는 걸 갖다가 돈 받고 카풀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러한 카풀을 중개해주는 서비스를 갖다가 만들면 어떨까, 이런 또 번뜩이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또 이렇게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가 사실 실제로도 사업화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화된 서비스가 플러스라는 서비스인데요. 실제로 플러스라는 서비스가 초기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플러스 서비스는 2016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택시보다 30-40% 싼 요금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한국판 우버라고 불릴 정도로 사업이 굉장히 크게 성공했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개인과 개인끼리 어떻게 보면 이제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출퇴근 시간에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데, 그 가격을 갖다 굉장히 많이 낮췄다면 사실 이제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어떤 그런 지역이라든지, 또는 택시 요금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출퇴근 시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출퇴근만 할 게 아니라 그냥 출퇴근하면서 돈도 한번 벌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플러스도 제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발단이 된 게 플러스가 출퇴근 시간 선택제 시범 서비스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플러스 같은 경우는 원래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 서비스 중개를 하게끔 된 서비스인데, 이게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출퇴근 시간이 아침하고 저녁인데, 사실 이제 출퇴근은 꼭 아침하고 저녁에만 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2017년 11월 경에 고객들이 출근 시간 4시간과 퇴근 시간 4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하여서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서비스 확장을 위해서 경영진들이 내린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이 딱 정해진 어떤 그런 시간에만 출퇴근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다시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비스 정책을 변경을 하자마자 서울시가 차가 막히지도 않는 낮 시간과 주말까지 카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거다, 이렇게 하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81조 제1항,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있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유상운송 알선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플러스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딱 그 한정된 시간, 아침 시간과 그리고 저녁 시간, 그 시간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서비스였던 그런 발전 가능성이 한계에 부딪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플러스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고요. 또 버스 공유 스타트업인 콜버스 같은 경우에도 규제벽에 부딪혀가지고 결국에는 버스 공유가 아니라 전세 버스 예약 서비스 업체로 방향을 변경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실제로 그 사업을 하다가 규제에 막혀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사업 아이템이 적법한지, 현행법 하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이 사업 아이템의 어떤 그런 실행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약간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법의 개정 때문에 사업을 접을 뻔하다가 정말 운 좋게 또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이딜러라는 서비스인데요. 2015년 초에 서울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 휴학생인 박신우 대표님이 사실 만든 게 헤이딜러입니다. 헤이딜러 같은 경우는 어떤 서비스냐면 온라인 중고차 거래 모델인데, 그 개인과 개인 간에 거래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딜러한테 자기 어떤 거는 중고차를 팔 때 그 딜러가
개인한테 가격 제시를 하고 그 제시된 가격들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에 개인 자동차를 팔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였는데요. 출시되자마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각광을 받고 서비스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헤이딜러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창업하면서 창업 1년 만에 누적 거래액이 300억을 돌파하면서 중고차 경매 시장에 사실 어떻게 보면 돌풍을 일으킨 거죠. 왜냐하면 개인의 차량을 갖다가 경매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는 지금까지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던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을 했는데 그 서비스 자체가 개인도 필요했고 딜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서비스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한 방에 서비스가 문을 닫게 될 어떤 그런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6년 1월 달에 국회에서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그러니까 중고자동차 매매에 관련해서는 자동차 관리법이라는 좀 이제 그 중고자동차 매매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진 법에서 중고차 매매에 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보면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를 법의 규제 대상으로 포함을 하면서 온라인 업체도 오프라인 영업장,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경매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도 오프라인 업체와 마찬가지로 3,30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과 그리고 200제곱미터 이상 경매실과 각종 사무실 어떤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법 업체로 규정해서 이를 어기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갖다가 담아서 법을 개정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 온라인 경매 서비스 같은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 경매장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있는 그냥 개인과 딜러를 갖다 중개해주는 서비스인데 그 어떤 그런 개인을 위해서 특별히 경매장을 갖다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법이 통과되면서 결국에는 헤이딜러라는 서비스는 이 법에 가로막혀가지고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이 개정될 상황에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비난 여론이 굉장히 많이 일었거든요. 왜 멀쩡한 스타트업을 하는 어떤 그런 젊은 사업가 같은 건 악기를 막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고객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 일반 개인들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 스타트업을 왜 막냐라는 어떤 그런 비난 여론이 일어가지고 법을 개정하는 방향을 바꾸어서 국토부가 주차 공간 그리고 경매장 등 어떤 그런 공간 없이도 온라인에 자동차 경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이슈가 해소되면서 헤이딜러 같은 경우에는 2016년 2월에 영업을 잠깐 법이 개정되면서 영업 중단했다가 52일 만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고 현재까지도 어떻게 보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뛰어난 아이디어겠지만 그 뛰어난 아이디어만큼 중요한 것이 일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해당 사업 아이템이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또는 별도로 인가나 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는지 그 외에 준비해야 할 법률적 이슈는 어느 것이 있는지 반드시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만약 사업을 하려고 준비는 다 해놨는데 인가나 허가가 안 나면 사업을 이행하지 아예 못할 수도 있고 또 결국 그 후에 인가나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이라는 게 항상 그때 그 타이밍에 사업을 해야 될 타이밍이 있는데 적시를 놓쳤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사업의 어떤 그런 상황 하나하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 노력에서 다 찾아봐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모든 변호사가 모든 사업의 아이템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는 것처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사업에 대해 다 알려면 변호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건 사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변호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법률을 해석을 하고 그 분야에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좀 더 부드럽게 법률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경험이 없으면 변호사도 그 법을 처음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본인이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바로 변호사한테 물어보지 말고 개인이 그 사업을 시작하는 대표님이나 그 멤버들이 먼저 한번 관련 내용들을 찾아보고 또 필요하면 관할구청이나 관할간청에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또 게시판에 글 남겨가지고 물어보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차근차근히 좀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사업할 때 어떤 그런 아이템의 선정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약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동업계약서와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그 계약의 어떤 그런 어원,
낱말의 어떤 그런 어원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계약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컨트랙트인데, 이 컨이라는 게 함께라는 어떤 그런 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트랙트라는 거는 끌다, 이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컨트랙트라는 말이 결국엔 두 개 합쳐지게 되면 어떤 의미입니까? 서로 함께 끌고 이끌어가면서 맞추는 거. 다시 말해서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의사가 합치돼야 된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서로 어긋나면 안 됩니다. 어긋나면 계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뜻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자로 봤을 때 계약이라는 말은 맺을 계와 약속 약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약이 약속이라는 뜻이겠죠. 결론적으로 이 영어 어원과 그리고 한자말 어원을 갖다 같이 한번 합쳐보면 계약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상대방과 의사합치가 되어서 서로 약속을 하면 그게 바로 계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쉽죠. 밤로스 아저씨 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또 혼자서 이게 예전 코로나 이전 시대였으면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했지만 이게 온라인으로 모든 걸 달려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주의를 한계하고 좀 더 재밌게 강의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것 같은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약의 정의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 법적으로는 지금 나오는 것 같이 정의를 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된다. 그리고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대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월세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서로 안 맞죠. 처음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나는 50만 원을 받고 싶은데 30만 원을 깎아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의사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안 맞는 의사를 갖다가 맞추려고 노력을 하죠.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야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딱 의사합치가 딱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대립했는데 나중에는 의사가 합치된다는 그런 법률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약을 하게 되면 권리도 생기고 의무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생각해 보면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내가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그 부동산 집이든 사무실이든 간에 그 부동산을 내가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가 생기는, 채권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의무가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사용 수익의 대가로 어떤 그런 월세나 어떤 임차료 같은 걸 내야 되겠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쉽게 설명하면 이제 이런 어떤 부동산 어떤 그런 계약을 생각을 해보면 이 법률적인 어떤 용어의 어떤 그런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계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또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체결해야 되는지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또 이 내용 보면서 또 이 PPT 스크립트 보면 진짜 다 아는 내용인데 왜 또 얘기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계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지 상식선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육하 원칙에 기반을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내가 누구와, 당연히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내가 왜 계약을 하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대상으로, 내가 어떤 걸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어떻게 내가 계약을 끝내고 그 다음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쉽게 계약서의 내용이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앉아가지고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계약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이제 조금 이제 명확하게 단어로 제가 한번 밑에다가 한번 설명을 해놨는데요. 제가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스타트업 하면서 어떤 그런 이제 앱 서비스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 용역 계약서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뭐겠습니까? 내가 이제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맡기려면 개발 용역을 맡기는 갑이 있어야 될 거고, 그 개발 용역을 수주해 가지고 개발을 해주는 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당사자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목적은 뭡니까? 왜 계약을 체결하는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갑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개발하려고 체결하는 거고, 을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는 서비스를 갖다가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겠죠. 그리고 계약의 대상은 뭡니까? 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죠. 그리고 당사자의 의무는 뭐가 되겠습니까? 엄청 쉽습니다.
갑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대가로 돈을 줘야 될 것이고 용역비를 줘야 되겠죠. 을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프로그램 용역을 수주했으면 당연히 잘 개발을 잘 해줘야 되겠죠. 뻥나는 거 없이 하자 없이 프로그램 서비스를 잘 개발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계약 파기, 해지, 해제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런 어떤 그런 일회성 계약, 우리가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계약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계약 해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해지가 뭐 해제가 뭔지는 그냥 설명 좀 생략을 하고, 어쨌든 일회성 계약에는 해제라는 말을 쓴다는 걸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계약을 파기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 계약을 갖다 서로 이행하지 말자, 계약이 파기된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손해배상, 누가 잘못했을 때, 계약 당사자들 중에 한 명이 잘못했을 때 어떤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요. 면책, 책임을 면제한다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계약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왜 책임을 면책하냐?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계약서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 상대방한테 계약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약상 같은 그런 의무는 서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을 하는 게 맞는데,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계약 내용을 이행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용역 사무실에서 용역 개발을 해주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사무실이 폭삭 내려앉아 가지고 PC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보면 용역 사무를 내가 못하게 생겼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그런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지금 이제 겪고 있는, 흔히는 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같은 경우, 감염병,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유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act of God이라고 해서 신의 힘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불가항력적 사유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불가항력적 사유입니다. 제가 발음이 좀 불명하게 다시 한번 워딩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그런 재난 관련 법에 의하면 감염병은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감염병도 천재지변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법에 그런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당사자들끼리 이러한 코로나 같은 감염병도 불가항력 사유에 넣자, 이렇게 해서 합의하면 그 합의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필요하면 넣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내용 제3자 양도,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흔히들 계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하고 한 약속이고, 내가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그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상대방의 어떤 그런 명시적인 어떤 그런 허락 없이 계약상 어떤 그런 의무나 권리 같은 것들을 함부로 제3자한테 양도를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이런 내용들이 계약서 안에 들어가게 마련이고요. 이렇게 함부로 제3자한테 양도했을 때는 계약이 파기되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말을 보통 넣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 서비스를 만드는데 한도 끝도 없이 뭐 10년 동안 만들고 몇십 년 동안 만들고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보통 한 6개월, 3개월 이렇게 기간을 정해가지고 서비스를 만드는 어떤 계약 기간을 정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쟁의 해결 방법. 우리가 분쟁이 계약상 어떤 그런 의무를 이행을 하고 권리를 주장을 하다 보면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처음에는 당사자들끼리 원만히 한번 해결해보자,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다 포함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법원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어떤 법원에서 해결할지, 법원은 이제 관할이라는 게 있는데요. 관할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그 지역의 어떤 그런 주관하는 그런 어떤 법원에 가서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갑과을이 있었다고 했을 때 갑이 부산에서 이제 사무실 운영하고 있고 을은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을의 사무실이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어떤 그런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해야 될지, 아니면 갑의 사무실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해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명확하지 않게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느 법원에서 해결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갑이니까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갑회사 근처에 있는 법원에서 해결하자, 이렇게 계약서 자체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의 수정이나 계약 갱신, 이거는 뭡니까? 계약 내용을 한번 하면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함부로 또 수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당사자들끼리 또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서로 간에 양해가 되면 또 얼마든지 또 수정은 가능하겠죠. 보통은
명시적으로 어떤 그런 서면으로 다시 그 수정 부분은 다시 이제 워딩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수정이 가능하긴 하고요. 그리고 계약갱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예를 든 일회성인 어떤 그런 용역 서비스 제공이었던 그런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는데요. 계속적으로 물품을 갖다가 이제 1년 동안 공급하는 계약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 계약에서 우리가 1년 동안 물품 공급을 하기로 했지만 서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1년, 2년, 3년 계속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약갱신이라는 부분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계약서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약서 안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는 어떤 포맷이 있습니까? 이렇게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의 방식에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떤 그런 메모지에다가 끄적인 다음에 서로 간에 사인을 받는 것도 계약이 되는 거고, 양식을 딱 갖춰가지고 하는 것도 계약이 되는 거고, 이메일로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이메일로 계약하자 해도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방식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면 이 계약의 어떤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두계약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어떤 양식이나 형식을 안 남겨도 말로만 하는 계약도 계약입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말로만 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했는지 서로 남겨있는 어떤 그런 문서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서화된 어떤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약의 어떤 그런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법에 의하면 반드시 서로 간에 의사합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사합치가 없는데 계약이 성립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법률적으로 풀어서 말을 하면 낙성 불효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서로 간에 의사합치만 있으면 되고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계약 관련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 시점과 보관 시점, 그리고 분쟁 해결 시점과 비용 측면을 이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작성 시점에는 이제 계약서 양식도 없고 계약서 작성에 어떤 경험도 부족하고 또 계약서 작성에 어떤 그런 합의,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대립되는 의사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계약서 작성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시면서 반드시 생각을 해가지고 리스크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된 다음에 보관 시점에서는 참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서를 분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서를 갖다가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보다 우습게 들리지. 계약서를 왜 보관 안 하냐?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한 5년 전에 우리가 이제 새들어 살던 월세 계약서, 부동산 월세 계약서 지금 갖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분쟁 해결 시점에는 분쟁 해결을 위해서 효율적인 어떤 그런 자료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 히스토리,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도 같이 보관하고 정리할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 측면인데요. 계약서 리스크를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어떤 그런 담당 직원을 둔다든지 아니면 대표인 내가 직접 계약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돈을 써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또 당장 대표인 내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계약서 관련해서 또 뭔가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적 비용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해 가지고 계약서 관련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에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꿀팁이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꿀팁까지는 아니고 그냥 팁은 있습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죠.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동업관계든 거래처 관계든 불문하고요. 그리고 서로가 믿는데 왜 굳이 구두로만 합의를 해야 됩니까? 서로 믿으니까 문서로 남겨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런 멘트를 날리면서 계약서를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안 쓰는 겁니다. 믿음은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의미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계약서를 쓰기로 했다면 1단계를 넘은 건데요. 근데 계약서를 쓰더라도 두리뭉술하게 또는 어디서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계약서 안에 들어가야 될 그런 내용들을 서로 간에 합의를 하면서 명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그게 불리한 조항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명확하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명확하게 그걸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다시 할게요.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은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면 좋습니다. 다툼이 발생했을 때 다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넣는 겁니다. 우리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분쟁을 슬기롭게 우리가 극복해서 계약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약서에 넣어 놓으면 계속적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사업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계약관리 리스크에서 말씀드린 계약서 보관을 정말 안 하기 때문에 계약서 보관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계약서 자체도 중요하지만 계약과 관련된 각종 문서들, 또 첨부 자료들 같은 경우도 같이 한번 보관해 주시면 나중에 분쟁 발생했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당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힘드시겠지만 저도 힘드네요. 혼자서 떠들려고 하니까. 좀만 더 힘내시고요. 기지개 한번 피시고 계속 한번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계약서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동업계약서하고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다시 할게요. 지금부터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동업계약서하고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동업계약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업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업계약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중요한지를 좀 더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동업자를 발견했다면 당연히 사업을 시작하면서 같이 성장시켜 나가면 되는데요. 근데 아무리 신뢰할 만한 동업자를 하더라도 상황이 변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신뢰를 위해서라도 동업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동업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시작할 때 하는 거고, 또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동업계약서 쓰세요 라고 제가 설명할 겁니다.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문을 하는 경우에도 동업계약서를 제대로 작성을 안 하고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분쟁을 겪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통상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 수에 따른 어떤 정산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분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동업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소홀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런 경우는 당연히 분쟁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합의해 놓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유차례 말씀드리지만 그런 합의를 반드시 문서로 남겨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고 모든 일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제 서로 동업 어떻게 하기로 합의해 놓고서는 나중에 가면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업계약서가 필요한 거고, 또 문서화 시켜놓고도 그 문서를 분실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동업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 계약서를 잘 보관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 또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동업계약서가 중요한 걸 알겠는데 동업계약서 양식이나 주거나 그런 말 하든지 동업계약서 같은 그런 표준 양식이 있냐라고 물어볼 텐데, 당연히 표준 양식 같은 건 없겠죠. 왜냐하면 동업의 어떤 그런 이제 개개의 어떤 그런 동업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 양식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 게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동업계약서를 많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각 기관별이나 변호사가 제공하는 표준 양식 같은 게 있지만 그 표준 양식이 사실 어떻게 보면 표준 양식이지만 말 그대로 양식일 뿐이고 모든 부분을 다 포함을 하지 못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표준 양식을 만들기 어려운 게 개개의 사안마다 조건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시켜서 문서를 작성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은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동업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필수 사항이라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업계약의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궁금할 수 있죠. 그럼 도대체 표준 양식은 없다고 하는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업의 목적, 이 사업 왜 하는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이 무엇인지, 사업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특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분, 도대체 내 지분이 얼마냐 하는 그 사업하는 사람들의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도 정말 중요하면 나중에 가면
네가 한 게 뭐 있냐 이렇게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동업하는 사람들 사이에 각각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할에 따른 어떤 그런 보상 구조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단순히 역할만 있으면 우리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동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분, 역할, 보상 이거는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서 비밀 서약을 해야 되는지, 또는 사업을 하다가 같이 하다 그만둔 경우에 경업을 해도 되는지 해도 하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동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동업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주식을 뭐 처분하는 경우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주식 처분을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손해가 나면 어떻게 책임지는지 이런 부분들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주식 처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해 버리면 이게 그 회사의 지배 구조가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업을 우리가 얼마만큼 할지 동업 기간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의 어떤 그런 그 특이성, 그 영업 비밀 관련해 가지고 특허권이라든지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하면서 언제든지 붙일 수 있는 부분인데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처음에 동업계약서상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러한 분쟁이 어떤 그런 요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과 관련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다, 이런 부분 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가정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동업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도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감이 안 온다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뜬금없이 정말 이제 모르는 사람하고 사업하는 경우 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이제 모르는 사람끼리 이렇게 팀빌딩을 해주는 어떤 그런 이제 서비스나 또는 어떤 모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대부분 사업할 때는 내 주위의 지인, 내가 눈여겨봤던 사람, 또는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 뭐 그게 어떤 역할과 관련된 노무가 됐든 아니면 뭐 돈이 됐든 자본 관련 돈이 됐든 이런 부분 역할을 제안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정말 절친한 경우가 많고, 절친하기 때문에 동업계약서를 작성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각별한 관계를 하더라도, 특히 작은 가게를 동업을 운영하는 사람부터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사람들까지 동업 때문에 생기는 분쟁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러한 동업관계에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업계약서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쟁 발생했을 때, 야, 동업계약서 몇 점 몇 항 보자 라고 했을 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동업계약 작성을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는데 시간을 어떻게 보면 소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셔서 반드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관련해서는 공증을 받아 놓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업계약서가 없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리걸팀톡이라는 사이트, 제가 이제 동업계약서를 제공하는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서비스 사이트인데, 여기 한번 참고해가지고 동업계약서를 다운받아 가시면 됩니다. 잠깐 제 홍보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동업계약서를 제가 한번 실제로 쓰는 어떤 동업계약서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동업계약서가 장수도 많지 않아요. 총 6페이지밖에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 뭐 동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동업계약서인데요. 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이렇게 좀 잠깐 정지시켜 놓았다가 이 동업계약서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한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이트에서 또 다운받아 가셔도 됩니다. 원래는 제가 계획은 이 동업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한번 다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시간이 남으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